마이클 코더스의 에베레스트의 진시입니다. 원제는 하이크라임스입니다. The Fate of Everest in an Age of Greed라고 탐욕의 시대를 맞이한 에베레스트의 운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에베레스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유형으로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에베레스트는 타락했는가, 우리가 에베레스트 오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일종의 다큐입니다. 산악인의 용어를 빌리자면 고소해서 벌어지는 탐욕, 범죄, 탐욕으로 가득한 에베레스트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원제스 보이스 하이크라임스입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에베레스트의 진실은 저널리스트 마이클 코다스가 지구촌 정상에서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직접 경험하고 추적한 덕분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일반 산악인들은 물론이고 전문 산악인, 해외 원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보고 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상업 등반대회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 등반의 순수성이 좀 사라졌습니다. 에베레스트 관련 산업은 날로 번창을 하고 있는데, 이 인명 경시 풍조를 넘어서 치명적인 범죄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함정인데, 고소등반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예전에는 눈폭풍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장비의 기술 부족, 아니면 장비의 결함,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천재에서 인재로 이제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베레스트 등정이 천재가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시기까지 와 버렸습니다. 고소에서 이루어지는 군상들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짓들은 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혹독한 교훈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고 조심할 수 있고 등정을 포기하거나 하산을 하면 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밀한 곳, 정상의 어느 계곡, 어느 크레바스, 어느 눈덩이 밑에, 어느 사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점이죠. 1996년에 벌어졌던 12명의 참사 사건을 고발했던 희박한 공기속으로라는 책에서 봤듯이, 그때 참사가 12명이 죽은 것은 천재에 기인했다고 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특히나 이 책에 있는 부분은 인재라는 것이 마이클 코더스의 증언입니다. 에베레스트 오르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하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하면서 등정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1996년 12명이 사망한 에베레스트 등정의 최악의 사고를 담은 희박한 공기속으로가 출간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에베레스트 오르는 사람들이 폭증을 했거든요. 물론 이 책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알피니즘만 추구하던 신성한 산이 막말로 동네 양아치들도 올라오는 어두운 뒷산이 되어버렸다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영광스러운 등정, 명예로운 등정, 긍정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는 책이나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돈 많은 등반가들이 유입되면서 그것을 노리는 자들도 같이 유입되면서 지구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범죄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이제 등반대의 급증과 등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명예, 출세를 위한 경력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기생적인, 약탈적인 모험가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1996년 존 크라카우가 올랐던 시절도 혼란스럽긴 했지만, 30년 전 우리가 에베레스트 봤던 캠프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트퍼트 쿠런트의 기자인 마이클 코더스는 2004년 이제 통신원 자격으로 부부 동반으로 코네티컷 에베레스트 등반대에 참가합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지만 산에서 이제 목격한 것들은 정상에 오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탐욕적인 사람들하고 조난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 고객에게 횡포를 일삼는 가이드와 셀파, 등반 장비를 도둑질하는 사람들, 마약과 매춘이 성행하는 베이스 캠프가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일부 대원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상을 눈앞에 두고 하산을 결정합니다. 하산을 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갈등과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안전하게 산행을 했죠. 만약에 정상을 무리해서 등정을 시도를 했거나 하산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지거나 가이드나 쉘퍼로부터 버림받았으면 이 책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실종을 알리는 딸의 탄원을 계기로 다시 에베레스트 발길을 돌려가지고 자신이 겪었던 일과 2004년 5월 69세의 미국인 의사 닐스 아테사나가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에 하산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에서 자신의 가이드인 구스타보 리사와 셀파 2명에게 버림받은 뒤 실종된 사건을 알게 됩니다. 고도 8,000m 이상에서 실종된다는 얘기는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닐스의 실종 사건은 가이드 구스타보가 사실은 에베레스트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신은 에베레스트 올랐다라고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하면서 경력이 턱없이 부족한 에베레스트 가이드임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건 반사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속이고 고객 닐스가 가이드로 고용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로 결국은 그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한 딸 파비올라는 구스타보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것을 곧
알게 되죠. 2000년에 에베레스트 등정 사실이 없었다는 것과 정상에 오른 동료인 후안 카르로스 곤잘레스가 빈사 상태에서 캠프3에 도착해가지고 막 쓰러져 있을 때 그는 정상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훔쳐가지고 세상에 자신이 등반했던 증거로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상습적인 도벽과 거짓말을 일삼는 버릇은 타인의 면허와 경력을 자신의 경력으로 사용하고 또 5분 만에 자기가 얘기했던 말을 상시로 뒤집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만났던 것이죠. 책의 저자이자 언론인이자 산악인인 마이클 코더스는 코네티컷 등반대로 등반을 하면서 21세기 에베레스트가 탐욕과 무질서, 야만의 정글로 변한 에베레스트를 고발합니다. 에베레스트가 애초에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변해버린 것을 목격하고 충격과 환멸을 느낍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가 바로 느꼈던 온갖 경험들, 최근에 에베레스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 행위들의 양상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레스트는 신의 영역에서 문명사회의 일부가 되면서 도시의 수많은 범죄가 매일 일어나듯이 에베레스트에서도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시련은 자연이 아니라 이웃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에베레스트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들을 파헤치는 다큐멘트 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진실은 크게 두 가지 주요 탐험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저자인 마이클 코더스의 코네티컷 원정대의 등반 경험이고, 두 번째는 69세 미국인 의사 닐스의 등반 중 가이드에게 버림받고 사망한 사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2004년에 가이드와 셀파에게 버림받고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망한 등반가 닐스 아테나의 비극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닐스는 90년대 중반부터 전문 산악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한 10년 만에 에베레스트에 오르게 되는 인물인데요. 친구 조지가 1996년 남미 최고봉 아콘카구아를 오르고 1997년에 북미 최고봉 맥킨리, 98년에는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고 2003년에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자극받은 닐스는 불과 몇 안 되는 산을 오르고 의욕적으로 에베레스트를 향합니다. 더구나 69세가 되는 얘기는 가이드나 셀파 또는 동료 대원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등반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레스트를 오른 최고령 미국인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베레스트 등정은 셀파 2명과 가이드 1명,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닐스 자신도 의사였기 때문에 캠프3 전후에서 자신의 몸이 복통과 설사, 위염과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책에는 나오는데, 이 시점에 건강과 가이드 문제로 어렵다는 것을 넌지시 가족들에게 위성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출발을 하는 시간인 오후 8시에 캠프4로 출발해서 오전 10시경에 정상에 오른 것은 실제로 14시간 동안 줄곧 산행을 했다는 얘기고, 내려오는데 그 절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시간에서 22시간 정도는 풀로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철인이라 하더라도 69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정도의 산행은 맞습니다. 거기다가 5월 17일 날 줄곧 날씨가 좋을 거라고 에베레스트의 창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일기예보는 갑자기 돌연 좋지 못한 상황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던 닐스는 느리게 산을 올랐고, 셀파 도르제는 의사와 가이드에게 너무 속도가 늦으니까 정상에 올랐다가는 무사하게 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 계속 내려가자고 하산을 권유하는데, 닐스와 구스타보 2명 다 하산하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 닐스는 69세의 최고령 미국인 등반자가 되고 싶었고, 구스타보는 에베레스트에 오른 적이 없는데 올랐다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자신의 히스토리 관리에 에베레스트를 꼭 올라가는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돌아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의사는 나이를 속였지만 가이드 구스타보는 2000년 5월 후안 카르로스라고 하는 산악인을 내팽개치고, 후안이 촬영한 정상 사진도 자신이 오르지 못한 질투심에 그 카메라 필름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등정 증거로 제시하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닐스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이드 구스타보는 닐스가 등반 중에 중간에 되돌아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결국은 닐스와 구스타보는 어렵게 정상을 등정하지만 하산 과정에서 운명이 엇갈립니다. 의사 닐스와 가이드 구스타보는 정상에서 무려 45분이나 정상에 머무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행동인데, 정상에 오르면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자신이 등정했던 사진, 그 주위에 보면 삼각대가 있고 다양한 인공구조물들이 많습니다. 선행 등반자들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들이 워낙 많은데,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기다린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분 1초라도 나중에는 사람의 목숨을 경각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산을 시작하고 빨리 내려와서 캠프4, 캠프3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넋이 나간 닐스를 뚫고 사진 찍기에 급급하고 하산을 시도하는데, 탈진에 빠진 닐스는 3명의 도움을 받아서도 하산이 힘든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기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원정에 참가한 고객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가이드와 셀파가 팀원을 버리고 혼자 내려가는 광경을 보고 셀파 2명은 충격을 먹었던 거죠. 뭐 사실 반쯤 정신이 나간 고객을 몸을 끌다시피 해가지고 캠프까지 내려가려면 밤새 사투를 벌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셋 다 모두 추위와 강풍, 산소 부족으로 다 죽을 수 있기는 합니다. 고객 닐스 주위에 충분한 산소만 남겨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의사는 항의적인 몸짓을 하며 셀파 믹마의 두 다리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애원을 하고 매달린 사람을 뒤로 남겨두고 셀파 2명은 캠프4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또 셀파가 떠날 때 의사가 간절히 호소하는 눈길로 다리를 붙잡고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의사는 죽어 있었다라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캠프로 복귀한 두 셀파들은 이들이 남겨온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고, 뒤따라 내려온 가이드 구스타브 또한 탈진해서 넋이 완전 나간 상태로 들어온 건 맞지만 텐트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고객이 발코니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셀파 2명과 가이드 1명은 고객을 발코니 산 꼭대기에 8,000m에 두고 온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는 게 두 번째 큰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가이드 구스타브는 위성전화로 자기 엄마와 그 웹마스터, 자기 블로그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 얘기를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들은 어제 10시에 닐스와 정상에 올랐다는 얘기만 블로그에 입력하고 자신의 등반 기록을 남기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닐스가 돌아오지 못한 것, 그리고 닐스가 이미 죽었을 것이고 그를 구조하러 올라가지 않았다면 확실히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의 원정 비용을 댄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놈입니다. 구스타브는 미친놈이었고 셀파 빅토르제와 믹마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람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산을 했던 겁니다. 이 신의 영역은 1953년 힐러리 경의 등반으로 인간계에 내려왔습니다.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후 사람이 사는 세상의 맨 끝물을 향해 가는 느낌이 들어서 1년 내내 불편하겠지만 신의 영역이었다가 인간의 영역으로 변한 히말라야를 향하고자 하는 참된 산악이지만 불편한 진실들이 엄청나게 숨어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전문 산악인 둘 다 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좋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저자와 그의 아내가 당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닐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이제 저자는 셀프와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이제 상업 원정대인 코네티컷 원정대의 대원으로 해발 7,620m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자는 빅토르제와는 다르게 인재인, 사람들이 일으키는 쓰레기 폭풍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4명을 도우라고 고용했던 셀파 4명들이 이 사람들을 두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저자는 그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음모, 도둑질, 협박, 강탈 등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고발하는데,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이던 셀파 다이마레스쿠는 산행이 계속될수록 본성을 드러냈죠. 점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원정이 끝날 무에는 폭력 위험 때문에 제대로 하산하기도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소의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절도에 맞서려도 했던 사람들은 최악의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이 겪었던 암담한 일들을 포함해가지고 고산에서 폭력, 절도, 음주, 마약, 매춘, 사기와 자신들의 대원들까지도 방치했던 이런 범죄 행들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상업 등반대의 전설 러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뉴질랜드 출신의 에베레스트에 있는 살아있는 전설 러셀은 30년 동안 에베레스트 등반에 올랐고 그 가운데 한 10년 정도는 상업 등반대를 이끌었습니다. 2003년에 그가 이제 10번째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을 때 자기 등반대의 모든 고객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대단하죠? 2004년에는 100명이 넘는 고객이 마치 도시 교회 주택가처럼 몇 줄로 길게 늘어선 텐트 속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2006년 히말라얀 익스프레스, 줄여서 히맥스라고 하는 러셀의 회사는 270명의 고객을 히말라야 8,000m 이상 급의 고봉들에 올려다 주었습니다. 이때 그는 딱 한 명의 고객을 잃었을 뿐인데 러셀의 친구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시도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사건들을 알아볼까요? 고소에서는 산소라는 것은 거의 목숨과도 같은 건데, 이 산소통을 수거해가지고 불량제품으로 속여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불량제품 올라가서 정상에서 틀었을 때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을 못해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도덕불감증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행위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소에서는 산소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이 산소통을 수거해가지고 불량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미친놈들도 있고, 고소에서는 정상 작동을 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에 가까운 행위도 하고 있고 일부 사나이는 하지만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덱사메타존이라고 고산병으로 무기력해진 사람들 소생시켜서 무사히 하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스테로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긴급히 하산해야 될 때 무슨 트러블이 생길 때 그 약을 주사하는 게 아니고 정상에 오르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투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을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대원들 중에서도 다른 팀이 한 개에 $500가 넘는 그것도 캠프3, 캠프4까지 올려놓는 산소통과 장비들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또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한 번은 무산소 등정을 하겠다고 공언한 러시아 원정대들이 훔쳐서 등정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캠프2, 캠프3에 올려놨던 침낭, 장갑, 방풍이, 보온하이, 헤드랜턴 등이 모조리 도난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심지어는 정상 공격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텐트 속에 쓸만한 것은 몽땅 다 가져간 일이 생겨가지고 캠프3에서 도난을 당한다는 건 등반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도난당했던 사람들은 다른 텐트에 가가지고 등반 올라간 사람들이 잠시 보관해 놓은 침낭을 빌려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자기 텐트에 들어갔는데 그 텐트 안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캠프2에서 우리 텐트의 식량과 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침낭을 두고 자고 있더랍니다. 산소통, 크램폰, 침낭, 헤드랜턴 등은 목숨과도 연관된 장비거든요. 덕분에 이런 장비들을 도난당한 카자흐 원정대들은 하산을 결정해가지고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준비한 원정이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가 나겠죠? 주먹 다짐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캠프2, 캠프3 같은 곳에서 텐트에 자물쇠를 채우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난 사건이 일상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등반대원들이 설치해 놓은 픽스로프, 고정로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위험한 지역에 설치하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쓰려고 픽스로프, 고정 자일들을 하산할 때 한 5분이면 내려올 길을 픽스로프가 없는 경우에 2시간, 3시간 걸리는 것도 많거든요. 이건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일부 산악인들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마약 밀수를 했고 해발 6,000m가 넘는 곳에서 대마초와 맥주, 위스키에 몽롱해서 취하는 놈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에는 창녀와 두쟁이들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약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그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팀의 자의를 끊겠다거나 전력을 공고하는 전선을 밤에 몰래 와가지고 자르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음식을 나눠주는 걸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돌까지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먹 다짐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저예산 원정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이 저예산 원정을 취재하는 이들은 상당수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약품, 적절한 장비 뭐 이런 것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상업 등반대들이 고정 로프를 설치하기만 기다렸다가 잽싸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상업 등반대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날씨 정보를 받거나 기상 정보를 받거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시스트를 받는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해서 결정한 등반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출발하는 걸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 뒤에 바로 따라옵니다. 캠프3, 캠프까지 쭉 이어지는 길에 픽스로프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얘들이 대를 형성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사람들 추월해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하는 경우도 생겨서 굉장히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들과 돈을 낸 등반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피난처와 생명선들을 잽싸게 이용하고 빠지거나 심지어는 그 피난처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인류적인 차원에서는 구조는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얼마나 믿겠습니까? 수년 동안 거금을 들여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자신들의 등반 일정에 짝짝짝짝 맞춰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왔던 사람이 툭 떨어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도움을 안 줄 수는 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예산 원정대들은 어떤 형태든지 트러블을 일으키는 민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도난 사건은 상당수 준비를 안 하고 온 서구 산악인들이 저질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높은 산에서 조난을 당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범위에 있던 훈련이 잘 된 준비를 철저히 한 등반대들은 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고 올라온 사람들은 딜레마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올라온 사람들을 구하려고 자기네들이 몇 달간 몇천 달러를 들여가면서 키워온 꿈을 포기해야 되는가? 자기네가 품은 뜻에 집중을 해서 조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운명에 맡기고 무시하고 올라가야 되는가? 라는 것 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군상들인가 하면은 높은 산 정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가이드, 강연료, 출판 계약, 벤처 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실제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건 등반자들이 늘어나면서 산이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탐욕에 찌든 사람들이 산에 나타나면서 그걸 악용하고 피를 빨아먹으려 하는 가이드와 쉘파들이 나타나면서 산이 혼탁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사기들이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셀파와 가이드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는데요. 이 셀파라고 하는 용어는
워낙 다양하게 사용하고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셀파는 몇백 년 전에 티베트에서 네팔로 이주한 하나의 부족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셀파라는 얘기는 그 부족의 대다수 사람들의 성입니다.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가 있듯이. 게다가 그 부족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태어난 주의 요일명을 이름으로 삼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됩니다. 아이 이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니까요. 같은 이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 50년 동안 이제 산한 고소에서 등반을 도와주고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셀파라고 통칭을 하면서 셀파라는 이름이 굳어졌죠. 그 부족들이 항상 이 일을 한 건 아닌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부족이 많다 보니까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이 셀파라는 말은 고된 작업, 충성심, 정직함 등을 함축하는 말이며 대부분의 셀파들은 그런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히말라야를 오르는 산악인들이 셀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등반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셀파의 대장은 사다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그 돈 욕심 그리고 명예욕이 다투다가 돈 욕심이 더 앞서가지고 일부들은 이미 세상에 까발려져 가지고 매장당한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이드와 셀파들은 최고봉을 오르지만은 가이드와 셀파를 관리하는 수준은 그라운드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가장 높은 산을 오르지만 가장 낮은 가이드 수준이 있다는 게 그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자격증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팔 정부 구스타브 리스가 닐스 아테나의 가이드로 행세한 날에 정부는 어떤 사람도 등산 가이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레스트의 등반 경력, 훈련 이력, 범죄 이력 이런 거와 관계없이 아무나 다 등산 가이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고 가이드로 일하기 위해서 네팔 정부에 돈을 낼 의향이 있는가 뿐이라는 겁니다. 일부 가이드들은 크레바스 구조법도 모르고 눈사태에 대한 안전 확보, 기본적인 응급처치 훈련도 받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팔과 중국 정부는 에베레스트 산을 감시할 만한 재원도 인력도 부족한 탓에 등반 경험이 부족하거나 에베레스트에서 무책임한 행동과 불법적인 행동을 한 역사가 있는 가이드들도 단독 등반자들이 에베레스트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현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등반 시도자들, 에베레스트는 몽상가들도 참 많습니다. 점잖게 얘기해서 몽상가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한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피니즘은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게 문제점인데요. 1930년 등반 경력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 교습만 몇 차례 받은 사람이 비행기에 타고 에베레스트에 불시착해가지고 장비를 거의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꼭대기에 내려가지고 정상에 서려고 하는 미친 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1960년대 중국 원정대는 해발 6,300m에서 여자 구두 한 짝을 발견했다는 소문도 있고 자기 나라에서 최초 등정, 최초의 여성 등반자가 되기 위한 시도, 정상에서 골프공을 날리겠다고 골프채를 가지고 간 사람, 1998년에는 모 부부가 정상에서 부부가 하루 자겠다고 한 사람, 2006년에는 필리핀 등반대들 중에서 자기 나라에서 최초 등정한 사람이 되겠다고 경쟁을 한 사람들, 그 와중에 부부 동반 정상 등정, 폴란드의 한 플레이보이 바니걸은 정상에서 알몸으로 사진 찍었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셀파의 주장에 에베레스트 신성한 곳을 못 오겠다고 해서 앞으로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셀파의 주장에 네팔의 셀파들은 그녀가 성스러운 봉우리를 모욕했다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정상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 베이스 캠프에서 록 콘서트를 벌리겠다고 공언한 사람,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을 극복하겠다고 오른 사람, 당뇨 천식을 앓고 있었다네요.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제조사에서 협찬을 받은 사람, 고혈압약했다고 하네요. 3명의 장님, 한쪽 팔이 없는 사람, 심지어 양발이 없는 사람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인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는 ADHD 환자도 왔는데 이 사람들은 7대6 최고봉을 다 오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에베레스트에 왔습니다. 2007년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도 왔고 두 팔이 없는 사람, 최근에 대동맥 판을 바꾼 사람, 에이즈 환자인 남아프리카 흑인 여성, 그리고 암발병 생존자 100명은 카트만두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도보로 왕복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하고 2002년에 정상에 오른 사람도 있고 2006년에는 85살 되는 할머니가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 닥스훈트를 데리고 정상에 오르겠다고 했는데 나중엔 그게 사기로 밝혀졌죠. 그리고 에코 등반대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에베레스트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것을 쓰레기로 버리고 그걸 쓰레기로 수거해 오겠다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기를 치다가 걸린 일도 있었습니다. 청소하러 간 게 아니고 돈 벌러 갔다는 거죠.
하산할 것을 강권하는 사람들에 대항해가지고 자신은 무조건 정상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지 않을 경우엔 크레바스에 뛰어들어가고 자살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2명이나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한 영국 팀은 다람쥐 판을 들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패했다고 하네요. 짧은 등산 경력에 뭔가 독특하게 자신의 이력을 남기고자 하는 이 이상한 행동들이 옛날에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저해산 등반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해산 원정대는 뭐 말 그대로 가난한 원정대인데 솔로 원정대도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아끼려고 혼자 오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의 출연은 장비가 철저히 갖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다 짊어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철저한 장비와 심지어는 의사까지 대동하고 있는 원정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기생하려고 듭니다. 심지어는 기생을 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캠프2, 캠프3, 캠프4까지 구축해 놓은 장비들을 훔쳐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일, 앵커, 고선 등반용 텐트도 없이 그곳에 와가지고 상업 등반대 요원들이 이미 설치한 고정 로프를 설치하길 기다렸다가 그 등반대 가이드들과 돈을 낸 사람들이 사용할 생명서와 피난처에 잽싸게 밀려들어가지고 자기 방인 것처럼 뻗질러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높은 캠프에서 만들어진 이 어렵게 추진해서 올려놓은 그 비싼 고귀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훔쳐서 쓰는 일이 서구 산악인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정을 온 팀에서는 이제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캠프에 숨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심지어는 총을 든 등반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원정대인데요. 중국 정부는 에베레스트를 놓고 이제 남쪽 티베트 쪽과 중국 쪽으로 양분되는데 중국 쪽이 훨씬 더 환경이 좋다는 걸 이제 홍보하려고 길을 좀 정비를 한다든지 등반 허가에 되는 비용을 많이 저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쓰레기통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쪽에서도 이제 이런 도난이나 범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도 익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 이제 중국 상하인들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가지고 이제 성화를 봉송을 하는데 에베레스트 봉송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보기 힘든 장비들을 가져온 걸 보게 됩니다. 총을 가져왔죠. 자기네 텐트에 접근하는 질 나쁜 놈들로부터 자신의 장비와 자신의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겁니다. 최근에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 때문이겠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데리고 온 총을 든 군인들은 에베레스트 최초로 기록될 것입니다. 고장난 산소 장비 얘기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 인구의 급증은 산소 장비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산소 장비 고장으로 하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에서는 산소가 없으면 오랜 시간 버티기 힘들거든요. 이 대규모 산소를 거래하는 주역은 헨리 토드라는 사람인데, 헨리는 네팔에서 가장 인기 높은 포이크 산소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헨리 토드가 파는 산소 장비에는 고장이 잦은가라는 의문을 사람들은 가지게 됐죠. 정상에 사용하는 산소통이 많이 고장났던 거거든요. 헨리는 셀파들에게 에베레스트에서 빈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줬다고 합니다. 이걸 에베레스트를 정화하는 노력으로 보고 칭송을 끊이지 않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회수했던 빈 통에 산소를 채워가지고 리필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던 것이죠. 그게 고장의 원인이었던 거죠. 포이크사는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이 고소해서 필요한 산소들을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장치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등반용품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등반에 필요한 산소통을 만드는 회사로 생산 전환을 했던 거죠. 헨리는 이 통들을 이제 포이스크사까지 가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도에서 값싸게 충전해가지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헨리의 충전은 뭐 허가도 필요 없고 검사 절차도 생략하고 러시아 용기에다가 인도 산소를 끼워가지고 팔았던 거죠. 근데 이구동성으로 여러 원정대들이 고장이 있다, 문제가 있던 리포트가 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 웹 잡지사에서 포이스크사를 방문을 하죠. 방문했더니 헨리는 포이스크사에서는 하나의 깡통도 산 적이 없다는 게 밝혀집니다. 사기였죠. 산소통에 들어가는 공기는 똑같은 산소지만 이게 얼마나 건조한 상태로 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산소를 쓰려고 고산에서 그 산소를 끄집어내서 관으로 통해서 입으로 와야 되는데 산소에 남아있던 습기가 고수의 그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기 때문에 관이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게 이 공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 인도의 습하고 더운 나라에서는 건조한 공기를 만들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산소를 주입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눅눅한 상태로 충전되어 있는 산소는 저소, 낮은 곳에서 시험할 때는 작동이 잘 되죠, 당연히. 근데 밤이면 영하 몇십 도로 꼰두박질 치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산소 속에 포함된 물들이 얼어가지고 산소 공급 장치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는 산소 시스템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뭐 흡배기 시스템이 얼어서 고장난다든지 오링에 문제가 있다든지 재충전하는 과정에
과정에서 기술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폭발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모든 장비는 지상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산소 공급만큼은 에베레스트 고소에서 일종의 실험 형태로 사용하는 관례가 생겨버렸던 거죠. 1953년도에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를 오른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신의 경지에 있다가 인간계로 내려와서 지도상에 그냥 높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욕망만 가득 찬 등반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등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려고 하는 가이드와 쉘파들이 늘어나면서 폭력과 사기와 마약과 매춘이 판을 치는 에베레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한다면 그 사실들을 다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8,000m를 향하는 모든 등반자들은 반드시 읽고 가야 될 사항이고, 알피니즘을 추구하면서 산행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고 언젠가는 높은 산을 오르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생각됩니다. 마이클 코더스의 에베레스트의 진실, 하이 클라임스, 산악이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